2부 주린이 구조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의 최고 자산,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모셔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어제 국회 방송 갔다 왔어요. 저희 친정을 다녔어요. 예, 국회 방송 와, 저 너무 좋았어요. 국회 의사당에 네. 저 들어갈 때 신분증 맡기고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처음 가셨나요? 네, 처음 갔죠. 신분증 맡기고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건물 가서 신분증 맡기던데요? 아 맞아요. 정문은 국민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예, 연문으로 들어갔는데 네, 연문에서 열려있는 내려서 곳입니다. 국회의정관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국회의정관에 국회 방송이 있죠. 예, 맞아요. 제가 거기 안방마님이었는데. 아, 그리고 또 거기 그렇게 그 구내식당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가셨어요? 아니 못 갔죠. 네, 그래서 너무 구내식당, 가보시죠. 네, 구내식당 5,500원인데 아. 엄청 맛있다고 소문 나가지고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아, 누구나 갔어요. 그래요? 저희 회식은 이제 구내식당에서 국회에서 하는 술도 거. 팔아요? 갖고 가시. 여기 살짝 텀블러에 살짝 이렇게 아, 나와가지고. 텀블러. 네. 알겠습니다. KBS 네. 갔다 오셨어요? 왜요? 여기 커피집이 아닙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네. 강아랑이 2부에는 국회 방송 맞다. 아나운서 앵커 스타일로. 아, 그래요? 지금 사실 저도 이제 빙의해야 전국방송 되는데. 앵커 맞아요. 저도 4년 반 했거든요. 아, 야, 진짜. 그러면은 이제 톤이 달라지나요? 톤 완전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고품격으로. 고품격입니다. 야, 참고로 저도 톤이 달라지는데 예. 제가 고객 세미나 할 때 어르신들 많이 계시면 차분한 톤으로 말씀드리고요. 좀 젊은 분들 많이 계시면 발랄한 톤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품격 앵커들이기 아. 때문에. 예. 야, 좀 침착하게. 근데 본부장 자꾸 튀어나오려고 그래. 최창규 본부장님 톤에 맞추게 되니까. 아유, 왜 남 탓을 해?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이 얘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세금이에요. 세금 좋아요. 예. 여기 형들이 재벌분들 많아가지고 예. 사실 절세하려고 엄청 열심히 하세요. 예, 그리고 최근에 가장 질문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커버드 콜 ETF에서 분배를 받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건강보험료 잡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요즘 가장 핫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세금이 조금 어려워서 살짝 쉽게 설명해 주시면 절세 방법 말씀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익 안 내면 절세할 일이 없는데요. 예, 예,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자, 오늘은 ETF 세금 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마 찬찬히 따라와 주시면은 처음에 제가 거래량 얘기했죠. 그리고 순자산액 얘기했죠. 아이나부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얘기했었냐면 LP 얘기했고요. 또 매매해서는 안 될 시간들 이런 것까지 말씀을 쭉 드렸고요. 하다 보니까 드디어 세금까지 왔다. 그래서 세금 편 준비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전력 관련된 ETF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전력 관련된 전기 관련된 ETF 두 종 코리아 원자력이랑 전력기기 삼총사 ETF까지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뒤에도 기대되네요. 네,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예. 네, 그래서 지난번에 종목 비교해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 갖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퀘스천. ETF를 매매했을 때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요. ETF 매매했을 때 매매했을 때 이익 났어요. 이익 났어요. 네, 그러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까요? 안 매길까요? 정답. 당연히 내지 않을까요? 정답. 네. 안 낸다. 정답 낸다. 내고 안 내고? 어? 내고 안 내고 어떤 거? 네? 어떤 거? 세금을 전 안 낸다. 내는 것도 있고요, 안 내는 것도 있습니다. 네? 기초 자산에 따라 다릅니다. 그 ETF가 어떤 기초 자산 이러시면 안 되는데? 둘 다 정답인 거예요? 네, 둘 다 정답이에요. 네. 네. 둘 다 정답이다. 전 너무 이렇게 반응이 나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왜 좋아요?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거든요. 네. 듬직하게 배분되니까. 예. 아, 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식을 기초로 한 ETF는 매매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입니다. 이거는 아실 거예요.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국내 주식 대주주 빼고요. 대주주님이시죠? 영앵커님 대주주. 대주주님. 20억. 네, 저 현대차 대주주. 예, 50억. 네. 네. 대주주 빼고요.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유를 찾아봤어요. 네. 왜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일까? 그리고 왜 거래세를 받는 것일까?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본다면 전 세계적인 추세는 직접세,
즉 거래세보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무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금융투자소득세 기억나시죠? 금투세 네. 한참 논쟁이 뜨거웠었거든요. 그때 양도세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양도세로 가게 되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 같아서 아직까지 국내 주식은 비과세고요. 국내 주식을 담고 있는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그럼 조금 헷갈려서 국내 주식 ETF는 그냥 비과세라고 보면은 되는 거예요? 거의 맞습니다. 99.9% 맞고요. 제가 0.1% 틀린 거는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네. 국내 주식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S&P 500 ETF S&P 500 ETF 한국에 상장된 S&P 500 ETF 그쵸. 15.4% 과세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매매 많이 하시는 금 ETF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배당 소득세 과세합니다. 그 해외 주식 거가 들어있는데 비과세는 없어요? 없습니다. 진짜요? 예, 없습니다. 그건 좀 아쉽다. 아무래도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국내 주식이 너무나 뜨겁지만 과거 10년을 되돌아보면은 항상 박스권이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입법 제정자들의 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주식 활성화 목적으로 국내 주식에 한해서는 비과세,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준 거고 대주주는 그래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고 회사에 영향을 주니까 대주주만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은 국내 주식 비과세 저 메리트면 금투세 하고 뭐 이러면은 메리트가 없어지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금투세가 반대됐던 가장 결정적인 논리가 우리 개인들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세금 떼가면 어떡해? 라고 해서 금투세가 아마 좀 저항에 부딪혔다라는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매매 차익이니까 양도세 아니야? 매매 차익에 대해서 아닙니다. ETF는 뒤에 펀드가 붙었고요. 펀드는 집합투자 기구다 보니까 펀드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입니다. 그래서 ETF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어. 이거 거짓말이고요. ETF 펀드이기 때문에 ETF는 모든 소득, 매매 차익, 분배금 다 배당소득세입니다. 매매 차익도 배당 소득이다. 맞습니다. 매매 차익도 배당소득세라고 부릅니다. 그건 좀 이상하네 개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집합투자 기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권이 아니다. 이것은 주식처럼 거래가 될 수 있지만 증권은 아니다. 지분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양도 소득세가 아니라 배당 소득세를 물고 있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는 미국 ETF,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가 아니라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는 세금을 어떻게 뗄까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일까요? 배당 소득세일까요? 질문하시는 걸로 봐서는 양도소득세 맞습니다. 미국에 그래요? 상장되어 있는 ETF는 그것도 양도세. 그거는 집합투자기구가 아니라 일종의 지분, 주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세법이 조금씩 달라요. 네.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배당소득세냐 양도소득세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거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세율이 다른 게 가장 크다. 그렇죠. 제가 세율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국내 주식형 액티브 ETF는 세금을 떼나요, 안 떼나요? 국내 주식형 액티브 ETF. 안 떼겠죠? 근데 아마 HTS 보시면은요, ETF 현재가 화면에 국내 주식형 액티브 ETF는 배당소득세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네, 배당소득세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오늘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좀 공부를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특히 액티브 ETF는 배당 소득세로 분류되긴 하지만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어요. 매매 차익과 과표 기준과 과세 기준과 증분 중 작은 수치의 15.4%의 세율을 적용한다. 머리 지끈지끈하시죠? 네. 머리 안 아프세요? 다들 주무시나 봐요. 좀 더 보시죠. 네, 다들 주무시나 봐요. 자, 즉 내가 10,000원에 사서 그 국내 주식형 액티브 ETF를 10,000원에 사서 1,100원에 팔았으면 저의
매매 차익은 100원인데요. 100원. 네. 근데 과표 기준가라는 게 따로 있어요. 펀드는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ETF도 세 가지 가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ETF도 세금을 매길 때 쓰는 가격이 따로 있어요. 그게 과표 기준가인데요. 과표 기준가 증분이라는 것은 거기서 그 ETF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금액만큼을 더해주거나 빼주는 게 과표 기준가인데요. 10,000원에 사서 11,100원에 팔았다라고 했을 때 이때 주식,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은 제가 아까 과세라 그랬어요? 비과세라 그랬어요?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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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과표 기준가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0,000원에 사서 11,100원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100원만큼 이득이 일어났지만 과표 기준가를 뜯어보면은 국내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이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은 비과세거든요. 그래서 10,000원에서 과표 기준가 증분이 없습니다. 즉 100원과 과표 기준가 증분 0원 이 중에 작은 거에 15.4%를 때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내 주식 액티브 ETF라고 하더라도 배당 소득세 과표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세금을 떼는 것은 없습니다. 오, ETF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네. 강하라 이거 다 알아들었어? 이거 모르세요? 우와. 이 정도도 이해 못 똑똑하다. 하시면 네. 어떻게 여기 앵커 처음 자리에 들으시죠? 있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와. 과표 이 기준가 정도는 증분. 기본이죠. 강하랑 알아들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다고? 아유. 알아들은 사람 여기 지금 솔직히 형님들 알아들은 사람 1번 못 알아들은 사람 2번 찍어봐봐. 솔직하게 진짜로. 네. 아니 알아야지 나 진행을 아이. 하니까. 아, 자, 저 앵커님 빼고 네.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화면에서요. 그 회사, 그 ETF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ETF에 대한 과표 기준가 증감을 보여줘요. 이게 타이거 코어테크 액티브라는 ETF인데요. 가격 보세요. 4월 21일 날 31,000원이었고요. 4월 28일 날 33,000원, 2,000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지만 오히려 과표 기준가는 1063원에서 1053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 액티브 ETF도 배당 소득세라고 적혀 있지만 네. 실제로 매매 차익에서 발생하는 그 배당 소득세는 없습니다. 대신에 과표 기준가 한번 뜯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TF는 과표 기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예. 네. 2번이 많잖아. 이거 봐 어렵다고. 아유, 그래도 저는 이 방송에서 제가 이 얘기 안 해주면 누가 얘기해 주겠습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없어요. 그럼 그냥 한마디로 해주세요. 네, 한마디로 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식을 기초로 한 ETF의 매매 차익은 배당 소득세가 없습니다. 없다. 아 좋다. 네, 아.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런 거고요.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예. 금융투자 소득세라든지 그런 게 도입되게 된다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제가 배당을 받았어요. 분배. 거기서 세금 떼가나요? 안 떼가나요? 떼갈 것 같아요. 네, 떼가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참. 그 얘기하기 전에 아까 미국 상장 ETF. 네네네. 미국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라고 그랬잖아요. 네. QQQ 알아요? 예, QQQ, SCHD, 슈드. 슈드. 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스파이. 예, 스파이, S&P 500, VO, S&P 500. 자, 미국 상장, 미국 ETF는 양도소득세가 22%입니다. 22%. 무조건? 네, 무조건. 10,000원 나도? 네, 10,000원 나도. 아, 근데 기본 공제 있어요. 제가 적어놨어요. 기본 공제 250만 원. 250만 원 누구 코에 붙여요? 하루에 버는 거 저거.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적어놨어요. 손익통산. 우와. 손익통산. 손익통산? 내가 수익난 주식, 손실난 ETF, 손실난 주식, 수익난 ETF 퉁쳐져요. 그러니까 네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네트라 그러면 되지. 저 손익통산 이러면은 너무 어렵다. 네트는 네트도 그 어려운데요? 테니스 칠 때 그 네트 아닌가? 아니 그래도 다 네트라고 하면 예, 다 퉁. 됐죠. 퉁퉁. 네, 퉁이 퉁. 좋아요. 예. 그래서 이거 잘 뜯어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미국 상장, 미국 ETF가 유리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한국 상장, 미국 ETF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예요. 아무래도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야 250만 원 갖고 뭐 이게 되겠어? 투자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옆에 대주주님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예. 하루에 버신대요. 예,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한 1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1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한국에서 투자하고 미국에서 투자를 했어요.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수익이 한 1억 났는데 네. 한국에서 한국 상장 미국 ETF는 15.4%니까
1억에 15.4%니까 1,540만 원 세금으로 나가는 거고요. 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수익 났으니까 250만 원 빼고 나면 9,750만 원이 되겠죠. 9,750만 원에 22% 대략 2천만 원 넘게 세금이 나가죠. 그러니까 누가 유리하겠어요? 국내가 유리한 그렇죠. 그러네요. 네, 국내가 유리하죠. 근데 해외 25%는 저거는 미국한테 내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한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따져보셔야 돼요. 어떤 게 유리한지. 그리고 또 한국 상장 ETF는 연금 계좌에서 또 많이 하시거든요. 연금 계좌에서는요. 일단 양도소득이 그러니까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조세를 이어내요.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세금 떼거든요. 당장 세금을 안 떼고 지금 1,540만 원 세금 안 떼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를 떼기 때문에 국내 상장 미국 ETF는 연금 계좌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약간 좀 이상하다는 의견이 뭐 뭐예요? 이게 소수 의견이 국내가 유리하다.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궁금한 뭐냐면 저 미국 상장 ETF 하면은 해외에다가 미국에다 22%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내 ETF를 해서 15.4%면 그러면은 분명히 미국한테 내야 되는 그 중간에 괴리가 생기잖아요. 15%랑 22% 사이에 7%의 세금 괴리가 네네네네. 생기잖아요. 그건 누가 그걸 내주는 걸까? 그거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는 조세법상 한국에 있는 법인, 저희 같은 자산운용사라든지 증권사가 그런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7%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의 조세법, 한국의 조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에셋은 어떤 방법으로든 내 돈을 갖다가 그 돈을 갖다가 투자하든 안 하든 어쨌든 저기서 수익이 무언가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만약에 S&P 500 ETF다. 저희가 타이거가 만들었다. 그러면 타이거의 법인세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먼저 감안을 하고 또 한국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7%의 괴리를 느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게 하나가 있는데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예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국에서는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지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결정이 나와요? 돼서 나의 전체 소득과 함께 퉁을 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세율이 확 올라가죠. 네. 즉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는 2천만 원을 넘게 되는 순간 내가 받고 있는 근로소득이라든지 기타 소득이라든지 그런 걸 합쳐서 최소 6%에서 최대 49%의 세율을 때리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리는 사람이라면 미국 상장, 미국 ETF가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국내 상장 사는 게 더 이득인가요? 라는 건데 결론은 그렇다요. 금액에 따라서 다르다. 내가 수익이 2천만 원 이상이면서 금융수익이 2천만 원 이상이면서 나의 근로소득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하는 게 낫고 잘 버는 사람들, 부자들은 소득 높은 사람들은 미국에서 해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이 된다면 미국에서 22% 세금 떼고 딱 끝내버리는 게 깔끔하고 아하. 예 그리고 한국에서 하려면 좀 약간 2천만 원 안 넘게끔 또는 연금 계좌에서 하면은 한국에서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약간 개미들 작은 손 여기는 국내 상장이 유리하고 큰 손은 미국 상장 ETF가 유리하다. 아주 커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이 되시는 분은 미국 상장, 미국 ETF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깔끔합니다. 이해됐어요. 너무 좋아요. 자, 이제는 배당 받았을 때 어떻게 세금 내는지 배당 받았을 때 세금 내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ETF는 배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분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금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 ETF는 15.4%의 원천 징수 분배금을 100원 받으면 15.4원 떼고 돌려주게 돼 있고요. 방금 얘기했던 미국 상장 미국 ETF는 세율이 다릅니다. 15%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상장 ETF는 15.4%, 미국 상장 ETF는 15%. 그래서 미국 상장 미국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 22% 그리고 배당 나왔을 때 15%. 국내 상장 미국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분배금에 대해서도 15.4% 이렇게 떼게 됩니다.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커버드 콜입니다. 커버드 콜? 네.
자, 국내 상장, 국내 커버드 콜, 국내 상장, 해외 커버드 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커버드 콜 먼저 예.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네, 주세요. 커버드 콜이라는 것은 내가 기초 자산을 매수한 상태에서 상승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상승을 노리는 누군가에게 그 옵션을 팔아서 거기서 받게 되는 프리미엄을 더해서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ETF를 커버드 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상승을 포기한 대가로 돈을 일정 부분 받고 그 돈으로 배당을 준다. 그러면은 어떤 그림이 나오면 제일 유리해요? 어떤 그림이 나오면 제일 유리하냐면 교과서적인 커버드 콜은 이렇게 상승이 막히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따라가다가 상승이 막히게 되는데 요즘 나오는 커버드 콜은 옵션을 100% 안 팔고 조금만 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상승이 완벽하게 막히는 건 아니고 살짝 우상향하는 대신에 기초자산 매수보다는 못한 각도로 우상향을 그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횡보하거나 약한 상승을 나타낼 때 가장 유리한 상품이 커버드 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최근처럼 막 급등해서 하루에 막 300포인트씩 쫙쫙쫙 오르는 시장 말고 네. 하루에 한 30포인트씩 천천히 해서 맞습니다. 우상향. 예. 그런 상품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배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기초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기초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과 옵션 프리미엄에서 나오는 배당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세법이 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커버드 콜, 즉 콜옵션 매도에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은 한국에서는 비과세입니다. 다시요. 예. 즉 내가 커버드 콜 ETF에서 배당 100원을 받았어요. 네. 배당 100원을 분배 100원을 받았는데 이 중에 주식 기초 자산에서 발생한 분배가 20원이었고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에서 발생한 분배가 80원. 두 개 합쳐서 100원. 나는 100원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100원에 대해서 15.4% 다 때려 버리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옵션 매매 차익도 아까 주식처럼 비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서 나온 배당 20원에 대해서만 15.4%를 때리기 때문에 전체 분배 100원 받았지만 나는 20원에 대해서 15.4%만 그 분배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때리게 됩니다. 이게 국내 상장, 국내 커버드 콜에 대한 배당입니다. 분배에 대한 배당 소득세입니다. 강아랑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네. 또 네. 팔꿈치 긁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여기 네. 까매졌어요 지금. 근데 아마 커버드 콜 매매를 좀 해보신 분들은 금방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 좀 이해를 하실 그럼요. 거예요. 사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이 맞아요. 커버드콜 ETF에 대해서도 오늘 처음 접해서. 네, 그리고 저는 여기 다 고인물들인데 와 오늘 수준 극악인데. 진짜요? 아, 너무 어렵다는 뜻이죠. 네. 근데 커버드 콜이 왜 핫한 거예요? 사람들 요즘 핫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반응 보니까. 사람들은요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상승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은 뭘 원할까요? 채권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 쿠폰을 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채권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ETF가 커버드 콜 ETF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나스닥 100 커버드 콜 그렇긴 ETF의 예를 들어드리면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는 나스닥 40% 올라갈 동안 10% 20%밖에 못 올라가요. 그렇지만 한 달에 1%씩 분배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40% 다 안 쫓아가도 돼요. 그렇죠. 10% 20%만 쫓아가고 매월 1%의 분배가 나와서 나는 그 돈 갖고 손주 용돈 주고 그 돈 갖고 생활하고 그 돈 갖고 월세 내고 이해했어요. 그 돈 갖고 관리비 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네. 커버드 콜은 피해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덜 보죠. 네. 왜냐하면 급등을 했을 때는 콜옵션 매도에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따라가지는 못하고요. 다 생각한 거를 많이 못 먹는 개념인 그렇죠. 거구나. 많이 못 먹고 반대로 떨어질 때도 이만큼 떨어졌지만 저는 분배를 미리 받았지 않습니까? 1%, 2%, 3% 미리 분배를 받아놓은 상태니까 똑같이 5%가 떨어지더라도 나는 이미 분배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분배 받은 걸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하방은 완충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저 로직은 좀 따져봐야 되기는 하지만 구조상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그런 그렇죠. ETF기는 하네요. 과거에는 1세대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상승을 100% 막아버렸었어요. 즉 주식을 갖고 있는 만큼 옵션 매도를 100% 쳐가지고 상승이 이렇게 막혀버렸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상승은 막힌 대신에 주는 분배는 컸었겠죠. 근데 사람들이 분배 안 커도 되니까 아주 안 커도 되니까 상승을 조금만 열어줘.
이게 2세대, 3세대 커버드 콜들이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해했어요. 국내 주식, 국내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분배에 대해서만 세금 15.4%를 때리고 옵션, 커버드 콜에서 발생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100원의 분배가 나오더라도 실제로 과세되는 분배의 양은 15.2 그러니까 100의 20%, 즉 20%의 15.4%니까 세금도 굉장히 싸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분배를 받았을 때는 건강보험료의 산정 대상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우와. 그래서 요즘 국내 상장, 국내 커버드콜 ETF가 세금적인 메리트 그리고 어찌됐건 최근에 코스피 200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상승을 어느 정도 쫓아가요. 100% 상승을 쫓아가진 않지만 상승을 70%, 60% 정도 쫓아가요. 쫓아가면서 분배도 꼬박꼬박 주니까 여기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매력이 많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걔는 왜 특별히 세금 요소적인 베네핏을 왜 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아까 주식,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비과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내 주식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고요.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션도 국내 옵션 활성화 그리고 또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과세를 줘야지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숨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국내 상장 해외 커버드콜, 즉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은 외국에서 미국에서 옵션 매매를 하는 거니까 거기는 100원 분배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15.4%다 때립니다. 즉 국내 상장 국내 커버드콜은 주식에서 들어온 분배에 대해서만 15.4% 배당 소득세를 때리고 옵션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안 때리고 해외 상장, 국내 상장, 해외 커버드 콜 상품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다 15.4% 세금을 때립니다. 근데 그냥 딱 들었을 때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네.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검색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타이거 200 위클리 커버드 콜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타이거 네네. 200 위클리 커버드콜. 커버드 콜. 커버드콜 오를 때 덜 오르고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데 현금 흐름이 중요하면은 좀 덜 보고 분배금을 요거를 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커버드콜 엄청 설명 잘해 주신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오, 해피아님께서. 그러게요. 커버드콜 완전 설명 쉽게 잘하신다. 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ETF를 하시는 분들이 크게 보면은 주식 사시는 분들이랑 달라요. 왜 그러냐면 주식은 연금 계좌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연금 계좌, ISA 계좌, IRP 계좌, DC 계좌는 ETF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 ETF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연금으로 나중에 노후 생활을 하겠다라는 목적이 강하다 보니까 세금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연금을 얼마까지 뺄 수 있냐면 1,500만 원까지 뺄 수 있고요. 1,500만 원 이상 빼게 되면 그 종합소득세랑 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인출 전략, 세금 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린이 구조대 정말 인기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말씀 나중에 한번 너무 도움돼요. 나중에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그리고 또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나 세금 어떻게 내지? 배당 소득세 어떻게 되지? 아니면 양도 소득세 어떻게 내지? 이런 궁금증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네.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도움이 맞습니다. 되는 내용. 네. 또 저희 그 프리랜서들이 지금 이제 종합소득세 시즌이 아, 다가오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신고해야 돼요. 네. 종합소득세 아마 금융소득도 포함될 걸요. 맞아요, 맞아요. 기근 그 기타 소득세, 어. 금융소득세, 이자 소득세 아마 그래서 세금 관련해서 줄이시려면 국내 상장, 국내 커버드 콜 통해 가지고 분배를 받으시거나 그러시면 세금은 굉장히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그러니까. 뭐 주식으로 번 돈이 있으면 신고해야 되니까 알려달라 그랬는데 저 번 게 없어. 세무사도 있잖아요. 아유 세무사 없는 개인 사람도 세무사. 있어요? 저는 야, 저는 재난지원금 받아요. 최대로. 네, 좋죠.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 네. 네, 최고. 알겠습니다. 세무사도 있고 부럽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으로 뭔가 어. 번 돈이 있나 차익이 있나 물어봤는데 예. 저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는 3.3이 있습니다. 3.3. 네, 3.3.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ETF 또 오늘도 앞에 세금 관련해서 잘 설명을 또 쉽게 해주셨고요. 네. 혹시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조금 맞아요. 돌려서 보시면 조금 이해 가셨을 거예요. 저희가 조금 이렇게
슬로우하게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이 먹습니다. 나이 먹으면요 네. 자연스럽게 월배당 ETF라든지 아니면 뭐 리츠 ETF라든지 이렇게 월 단위로 인컴이 나오는 그런 상품을 찾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품을 찾으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들 좀 정리한 거니까 좀 어렵지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잠깐 하나 갔다가 저 뒤에 전력 ETF 최종판 우리 네. 본부장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델을 설 테니까 네. 이것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주주의 느낌으로 자켓을 하나 걸치셨는데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고 싶은데 뭔가 이 대주주의 느낌도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자켓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리버스 남자 여름 자켓 캐주얼 블라이저 2종입니다. 스카이 블루 네이비 두 색상인데요. 지금 입고 계신 게 바로 스카이 블루 색상이고 또 네이비 색상도 준비가 돼 있는데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입어보시니까 좀 시원하신가요? 네, 시원하고 이게 통풍성이 좋은 것 네, 엄청 이게 가벼워요. 기능성 냉감 원단이라고 하는데요. 땀이 나도 빠르게 흡수가 되고 통기성이 뛰어나서 네, 보이시죠? 네. 딱 봐도 그냥 시원해 보이는데 여름에도 입는 가벼운 자켓이라고 합니다. 무게가 아주 가볍다고 하고요. 티셔츠 위에 하나만 걸쳐도 코디가 완성되는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출근이나 데일리, 여행 어디에든 잘 어울리는 스카이 블루 컬러 정말 매치하기 좋죠. 네이비 컬러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이비 여기 컬러. 네이비 네이비. 컬러인데요. 네이비도 엄청 가벼워요. 이게 재질이 조금 달라 보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재질이 많이 네이비 다른데? 컬러 재질이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바스락거리는 바스락바스락한 소리 나죠. 약간 그런 시원한 쿨링 핏인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편안하게 착용하기 좋고요. 세탁을 해도 쉽게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게 잡아주는 소재라고 합니다. 이 네이비는요 폴리 100%고 아까 보신 스카이블루는 울론이 60% 폴리가 40%라고 합니다. 소재가 좀 다른 게 눈으로도 좀 느껴지시죠? 네, 이렇게 핏도 명앤코가 입으니까 아주 비싼 옷 같아 보이죠? 네, 시원하다, 가볍다. 옆에 트임도 있어서 양쪽으로 트임 보이시죠? 네, 활동하기에도 아주 딱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울 민준이 모델이네, 스카이블루가 민준이 더 잘 어울리네라는 댓글이 있는데요. 지금 요 가격이 얼마죠? 가격이 65,300원. 5,300원. 두 가지 색상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네, 2종 아니고? 2종 택일. 택일이야? 네, 이게 아깝다. 소재가 뭐 세탁해도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고급 소재라서 하나를 고르시고 6만 원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편하게 입으시기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막 소재가 막 네. 엄청 고급스럽다 막 이건 아닌데 네. 딱 시원하게 입을 수 있겠다. 이런 게 구김이 편하게. 안 가서 가방에 막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색깔이 딱 요 정도 색깔이면은 어디에나 다 약간 캐주얼도 괜찮으면서 포멀도 좀 괜찮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근데 어디에나 다. 지금 명앵커님 뭐가 더 좋아 보이세요? 소재가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저는 질문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요런 소재를 좀 더 좋아하기는 해요. 이런 소재가 달라. 느낌. 어. 근데 이게 폴리가 약간 마 40%고 요게 폴리 100이라서 사실 아. 소재로서는 가치는 요게 조금 더 높을 것 같긴 해. 어떤 게 더 그쵸, 시원하세요? 이게 훨씬 시원해요. 아. 이게 훨씬 시원해. 이게 훨씬 시원한데 얇기도 이게 더 비침도 이게 그렇지만 요거는 살짝 캐주얼로 입어야 될 수밖에 없고 요거는 포멀로 좀 여러 가지 다용도로 입을 수 있다는 장점. 저는 이걸 입은 남자가 좀 더 멋있어 보이는 이거요? 것 같아요. 네. 뭔가 딱 IT 기업 딱 네. 맞아. 멋있어 보여요. 금융회사. 아니면 뭐 그거 벗었을 때 식스팩이 드러나는 남자가 더 좋으신 거 아니세요? 아 그건 그래. 멋있죠. 네. 그쵸. 네. 좋죠. 요거 딱 입고 제가 커버드 콜 설명하는 거지. 고객님 커버드 콜. 네. 예. 네. 근데 이게 커버드 콜입니다. 바스락거려서 마이크엔 소리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살짝 바스락거림이 네. 있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고 계세요? 입고 예, 계세요? 아니. 바스락거려서. 네.
좋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리버스 최저가 65,300원 거저다 거저. 네. 네. 3프로TV 최저가. 최창규 본부장님 전력 ETF 최종판 한번 네. 볼까요? 제가 요즘은 가장 핫한 게 뭐니 해도 전기인 것 같아요. 전기가 모자라. 참고로 제가 저희 ETF 운영 부분 내에서 자료를 많이 만들어요. ETF에 대해서 보니까 최근에 만든 자료인데요. 결국은 AI 비서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데이터 센터 많이 짓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멈춰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2026년에 건설 발표한 데이터 센터가 이만큼 1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실제로 짓고 있는 건설 중 용량은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다가 지금 2027년, 2028년, 2032년까지 보면은 발전소를 실제로 짓고 있는 진도율이 15%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왜 15%밖에 안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네. 전력기기가 모자르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2월 달에 효성중공업에서 수주 공시가 하나 나왔거든요. 네. 근데 7,980억 원인가? 그 정도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요. 납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예요? 2031년. 그래요? 그 정도로 전력기기의 병목 현상이 지금 미친 듯이 일어나서 데이터 센터를 못 지을 정도로, 즉 전력기기가 없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못 짓고 발전소가 없어서 전기가 모자라서 데이터 센터를 못 짓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게 거죠. 수요가 엄청난데 공급이 아예 안 되고 있는 그렇죠. 그런 그런데다가 상황이라고 이런 되겠죠. 산업들은 만든다고 해도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어떻게 본다면 수주 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는 지어야 되고 AI 에이전트 서비스는 늘어나고 있고 지금 컴퓨팅 파워는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전력기기가 없어서 데이터 센터를 못 짓고 있다. 이게 요즘 전력기기의 가장 강력한 캐털리스트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그러면 전력기기 어떤 ETF가 있는지 한번 제가 쭉 조사를 해갖고 좋습니다. 왔어요. 명앵커님 들어오시면 이제 종목 본격적으로 종목 말씀을 좋습니다. 드릴까 하는데요. 참고로 전력기기, 전력 핵심 설비, 전력 설비 투자, AI 전력 인프라 표현은 좀 다르지만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AI 전력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가장 핵심적인 종목인지 아마 시청자분들은 금방 눈치채셨을 텐데요. 뭐니 해도 LS 일렉트릭이에요. LS 일렉트릭, 네.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이 세 종목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야. 그래서 저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AI 전력 ETF 뭐가 좋아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첫 번째 AI 전력 3총사의 비중을 봐라. 비중이요? 네, 조금씩 다르긴 하네요. 예, 좀 보시면은 T 코리아 AI 전력기기 탑3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6.2, 25.7, 20.8 아무래도 탑3라고 이름에 적혀 있으니까 이 탑3의 비중을 굉장히 극대화했다. 이런 차별점을 좀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K AI 전력 핵심 설비 같은 경우에는 26%, 19.8이니까 그냥 20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46%에 14% 하니까 한 60%? 첫 번째 거보단 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비중이. 첫 번째 네. 거는 거의 이거 70%의 비중이 AI 전력 엄청나네. 3총사에 집중했다라고 생각한다면 K AI 전력 핵심 설비는 대략 한 60%, 그리고 H 전력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대략 45에다가 14 더하면 60% 조금만 더. 그러네요. 그 정도로 아마 전력기기라고 같은 전력기기 ETF라고 하더라도 AI 전력기기 3총사의 비중이 얼마만큼 집중되어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성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그 어떤 게 더 많이 포함되어 있냐 이것보다도 그 비중을 또 잘 봐야 된다. 맞습니다. 결국은 이름 제가 ETF를 말씀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AI 전력기기, AI 전력 핵심 설비, AI 전력 설비 투자, AI 전력 인프라 이름만 갖고는 차별성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PDF 포트폴리오 데포짓 파일이라고 해서 PDF를 뜯어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AI 전력이 병목이 빅3에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네. 빅3의 비중이 얼마만큼 큰 차이를 보이는지 이걸 보시는 게 가장 강력한 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 R로 되어 있는 AI 전력 인프라 저 ETF는 네, 가운전선이라는 게 또 제일 많고 맞습니다. 지금 탑3는 좀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탑3 비중이 굉장히 낮죠? 네. 그러니까 이 RAI 전력 인프라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컨셉이 틀린 거예요. 어떤 컨셉인가요? 어떤 컨셉이냐면 분산.
분산. 나는 특정 업체에 집중되기 싫어. 아. 나는 오히려 분산해서 오히려 작은 종목들 소위 말하는 빅3 외에 작은 종목들의 주가가 더 많이 갈 것 같아. 마치 이런 거죠. 지금 그 강앵커님 대형주가 좋으세요? 중형주가 좋으세요? 소형주가 좋으세요? 저는 대형주를 요즘은 좋아합니다. 대형주가 좋잖아요. 네. 그렇지만 언제까지 대형주가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리고 또 중형주, 소형주가 아무래도 시세가 크게 나면 변동성이 크니까 나는 좀 더 굉장히 큰 수익률을 크게 올라갈 네, 수 얻고 있다. 싶다. 그러니까 RAI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배팅 그리고 T 코리아 AI 전력 탑3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배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가온전선이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찾아갖고 왔어요. 저도 어떤 회사죠? 가온전선 잘 모르는 회사여가지고 대한전선도 혹시 명예권님 꽤 가온전선 올라있고. 좀 보시는 종목이세요? 가온전선 저 잘 알죠. 친하죠. 아 친한가요? 네. 그럼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선 만드는 네, 전기, 어떤 전자. 전선, 어떤 전선 만드는 가온. 가온? 가온, 가옵. 예. 가온. 약간 소형 전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LS그룹, 네. LS그룹이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더라고요. 네. LS전선, 주 LS, LS 일렉트릭 이런 쪽에서 전기 관련된 쪽에 특화된 그룹이 LS그룹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가온전선도 LS그룹의 계열사고요. 그 중에서 초고압 전선이 아니라 중저압 전선을 만드는 회사래요. 아무래도 초고압 전선은 굉장히 두꺼워야 되고 또 초고압으로 쏘니까 또 안전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두껍거든요. 가온전선은 중저압 전선을 만드는 회사인데 국내 1위래요. 중저압.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결국은 전압 같은 경우에도 마치 사람의 혈압 같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빅3가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빅3가 송전하는 대동맥이라면 얘들은 내부로 건물 내부로 데이터 센터 내부로 전기를 분배하는 모세혈관이다. 이렇게 멋진 표현이 제미나이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보니까요. 또 대한전선이 되게 눈에 띄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병목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 아무래도 초고압 변압기 쪽에서 병목이 가장 세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기를 보내는 전선 쪽에도 병목이 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력망, 특히 전선도 노후화가 많이 됐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몇 볼트 쓰는지 아시죠? 네. 110볼트 쓰고 있잖아요. 110V. 네, 그 110볼트 쓰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220볼트로 보냈을 때 전력망 자체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걸 못 버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220볼트로 승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승합을 하게 되면 전체 전선을 다 깔아야 되고 전선을 다 고쳐야 되고 네. 근데 만약에 그런 날이 온다면 아무래도 대한전선, 가온전선 아니면은 뭐 LS전선 이런 쪽에 수혜가 일어날 수 있겠죠. 아마 RAI 전력 인프라는 그런 중소형주 전력이 병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중소형주 쪽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집중했다. 그렇지만 T 코리아 AI 전력 탑3 같은 경우에는 뭐니 해도 초고압 변압기 빅3에 집중하는 게 최고다. 이런 투자 철학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좀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저 맨 마지막 R 거를 더 좋아하시겠네요. 명앵커님 구성이. 스타일 같아요. 저는 R. 오. 아. 저는 T. 저는 대마불사. T. 대마불사. 대마불사. 네. 전선은 그래도 쟤네가 갈 때 되게 약간 변동성이 좋던데 탄력성이.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요 KAI 전력 핵심 설비에도 가온전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T 코리아 AI 전력에도 가온전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비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종목별로 큰 차별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 같은 걸 보실 때에는 종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종목별 비중을 얼마나 웨이팅을 줬는지 이런 걸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쏠쏠한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ETF는 저 구성할 수 있는 종목들의 제한이 있어요. 예를 제한이 들어서 있습니다. 약간 잡주는 못 넣는다든지 뭐 동전주는 못 넣는다든지 이런 제한이 있어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두 가지 제한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래대금. 거래대금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ETF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아마 제가 1,000억 원이라고 얘기를 해도 미니멈일 거예요. 미니멈. 가장 작은 종목이 한 1,000억 원 정도고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일평균 거래대금이 최소한 10억 원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요건들을 항상 집어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종목이 거래가 안 돼서 ETF 가격이 이상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 요건, 거래량 요건이 있고요. 요번에 요 얘기 좀 드리려고 했었어요. 네네. 요번에 나스닥 100 지수가 발표 지수 방법론을 좀 바꿨어요. 네. 어떻게 바꿨냐면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큰 특례, 그러니까 편입 종목이 신규 상장 종목이 있을 때에는 15영업일 내에 특례로 편입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5월달에 바꿨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스페이스X.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보고 나스닥 거래소에 스페이스X가 상장하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군요. 질문을 주셔가지고 거래대금이 엄청 큰 종목도 특례로 넣을 수 있고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시가총액이 엄청 작은 종목도 뺀다라는 말씀까지 제가 덧붙여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력기기 그리고 절세 세금 관련해 가지고 또 ETF에 좋은 내용을 말씀을 해 너무 주신 좋았어요. 최창기 본부장님은 엄청 열정적으로 쉽게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아무래도 제가 따끈따끈한 종목 이거 좋아요 이런 얘기 못 하니까 그게 좀 제 한켠에는 좀 가슴이 좀 답답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ETF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산업을 보고 세금을 보고 연금을 보고 자산 배분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차이들은 좀 눈치채셨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 한마디 하자면, 네. 그 효성중공업을 사고 싶었는데 한 주 금액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ETF로 사시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ETF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ETF를 사는 게 좋겠다라는 게 눈에 확 들어와서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회사 이름을 좀 가렸어요. 저희도 이제 내부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회사 이름을 이니셜로 썼으니까 그것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랑이 선생님이니까 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타이거 선생님. 자,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 리서치 본부 최창규 본부장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네. 즐거운 저녁,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운동도 조금 하시면서 저녁 보내시고 내일 또 한 번의 신고가를 트라이할 수 있는 좋은 장을 기대하면서 내일 6시 주린이 구조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